이 영웅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4주 만에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으며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Never give in. Never, never.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와 평화를 기원하며 이 포즈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치 독일에 대한 도발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웅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제61대, 63대 총리죠. 뛰어난 리더십. 근데 뛰어난 리더십이냐, 강력한 리더십이냐, 아니면 직선적 리더십. 직선적 리더십이 난 것 같아요. 아버지 랜돌프 처칠은 집안의 어떤 콤플렉스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여간 방탕한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난리가 아니었는데 매독에 걸려서 말년에는 정신불안정이 옵니다. 이 처칠의 어머니가 진짜 미인입니다. 당시 영국 황태자도 반해가지고 영국 사교계에서 황태자와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썰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처칠이 엄청난 공작 가문 출신이다. 그 덕을 봤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처칠이 금수저를 물고 황금빛 날개를 달고 인생을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영웅이자 촉망받던 정치인으로 떠오른 처칠.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은 그에게 가장 큰 시련을 안겨줍니다. 처칠의 정치 인생을 뒤흔든 대위기, 바로 갈리폴리 전투입니다. 갈리폴리 전투 이야기에 앞서서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 1918년까지 벌어졌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가 삼국동맹을 맺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삼국 협상으로 독일의 팽창을 견제합니다. 이 구조는 솔직히 옛날 프리드리 편에서 봤던 7년 전쟁 구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다시 요 분쟁으로 끝날 일인데 여러 가지 비밀 협상으로 나달이 묶여 있다 보니까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국이 서로 얽히면서 참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오스만 제국은 중립국이었어요. 오스만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이 어느 편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당은 지금은 뭐 거의 세력이 약해졌는데 수상과 외무장관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심지어 독일이 영국에다가 선전포고를 했는데도 야, 이거 전쟁을 해야 돼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고민하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외무장관 에드워드 그레이는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 연설로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본인은 전쟁은 적이 공격해도 싸우면 안 된다. 거의 이런 수준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괴로운 연설이었죠. 그래서 자기 일생일대 신념을 배신한 연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당 내각이 평화주의자로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상대가 쳐도 예수님 말씀처럼 한쪽 밤을 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딱 한 사람 준비된 싸움닭 같은 사람이 한 분 있었죠. 내가 이거 투견이라고 그러면 처칠한테 뭐 이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영국에 그 처칠 벙커에 갔더니 진짜 놀란 게 자기가 만든 선전 포스터인데 불독 몸에다가 자기 얼굴 붙여갖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 준비된 투견이 한 분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절대 처칠을 모욕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거야, 자기가. 당시에 영국 수상이 자유당이 정권을 잡긴 했지만 이게 너무 평화주의가 강하니까 야 이거 좀 실제 나라를 통찰내니까 이게 군대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칠을 해군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영국은 원래 해군 국가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보다 해군 장관이 훨씬 셉니다. 한때는 군사력의 90%가 해군이었어요. 그러니까 해군 장관이 정말 중요하죠. 처칠은 독일의 선전포고를 예상하고 해군을 최대한 독일 해역과 항구에 가깝게 사전에 배치했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독일 항구를 봉쇄하고 제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처칠은 자유당뿐만이 아니라 보수당, 노동당 사람들마저도 전쟁은 처칠에 있어야 된다 할 정도로 영웅이 됩니다.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 영국에다가 해군 함정 건조를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전쟁 났잖아요. 그래서 영국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오스만 제국의 전함 2척을 그냥 영국 해군에 편입시켜 버립니다. 이게 원인이 됐다는 말도 있는데 솔직히 이것 때문에 원인이겠습니까만 아무튼 이건 부실로 해서 오스만 제국이 동맹국 편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정말 재밌는 게 자기한테 가담하니까 전함 2척을 오스만 제국에게 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독일이 오스만 제국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튀르키예 여러분 지금 이스탄불 광장에 보면 독일 분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비렐름 2세가 오스만 제국에 세워준 분수예요. 당시 오스만 제국은 전 유럽 국가하고 다양하게 교류를 맺었는데 군사적으로는 독일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왜 중요하냐? 러시아는 항상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병력은 제일 많은데 전쟁을 하려면 영국이나 프랑스 쪽에서 군수물자 지원이 항상 좀 필요했습니다. 연합군은 이 오스만 제국을 건너가야 러시아에다가 군수물자를 전달할 수가 있죠. 그러면 러시아가 인력으로 진짜 유럽의 인해 전술은 러시아인데 인해 전술로 밀어붙여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러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오스만이 독일 쪽에 가담하면서 흑해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 흑해로 들어가서 러시아와 연결되는 길을 뚫자. 이렇게 들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치명적인 곳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 거짓말처럼 좁게 이어진 해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도 건너갔고 크세륵세스도 건너갔던 그리스 역사에는 헬로폰네소스 해협이라고 나오는 것. 지금은 다이다넬즈 해협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도 가봤는데 정말 이게 바다가 아니라 한강 정도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군이 뚫고 지나가. 양쪽에도 포대도 다 있죠. 자, 이게 문제였는데 1915년에 1차 세계대전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처칠은 바로 이 다이다넬즈 해협을 통과해서 이스탄불을 정복하기 위한 작전을 세웁니다. 이렇게 이스탄불을 차지하게 되면 과거에 메흐메트 2세가 그랬듯이 이 일대를 지배하게 되고 러시아와의 통로가 열리게 되죠. 그러면 러시아가 인해 전술로 여기를 밀어줄 수 있다. 얼마나 구상은 아름다웠죠. 왜냐하면 당시 영국, 프랑스군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병력을 러시아군은 동원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좁은 해협을 어떻게 통과할 거냐? 통과 못하죠. 그래서 육군성 장관은 이 바깥쪽 넓은 지중해 쪽으로 상륙해서 들어가자고 했는데 처칠이 다이다넬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험적인 작전을 주장합니다. 자기가 해군이었으니까 우리 해군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해안 포대를 박살을 내고 육군이 진입하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육군이 반대하니까 처칠은 해군 단독으로 다이다넬즈 해협을 통해서 진군합니다. 당시 오스만군의 사령관은 독일 장군이었지만 실질적인 지휘관은 무스타파 케말이었습니다. 무스타파 케말은 지금까지도 튀르키예의 독립운동가이자 국부로 추앙받는 인물이죠. 케말은 이전에도 갈리폴리 반도에서 전쟁을 한 적이 있어서 지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무스타파 케말은 독일의 지원을 받아서 다이다넬즈 해협을 요새화하고 견고한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당시 케말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 다만 죽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우리가 죽을 쯤에 다른 부대와 지휘관들이 우리의 임무를 대신할 것이다. 이 튀르키예 군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한 번 꽂아놓고 물러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물러나는 거로 유명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나라도 공격보다 방어에 참 강한 나라라 지휘관이 칼 딱 꽂고 군모 딱 벗어서 걸고 이게 우리의 마지노선이다 그러면 그 선에서 안 물러난대요. 그걸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자, 영국군은 먼저 해군이 포격으로 엄호하고 보병이 상륙하는 구조인데 바다에서 진입하려고 했더니 이 좁은 해협에 기뢰가 잔뜩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대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급하게 육해군 상륙작전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상륙하려고 하는데 이 헬레스곳이라는 곳에 프랑스 군도 사실 가담을 했고 이쪽에 한번 상륙했는데 소규모 전투에서 전황을 바꿀 수도 없는 일종의 양동이었고 실제는 이제 이쪽으로 상륙하는데 처음에 상륙 지형을 잘못 잡아가지고 지금의 안작 해변이라는 곳으로 상륙합니다. 한 2km 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가봤는데 지금도 그때 포를 얼마나 때렸는지 이게 땅이 다 파인 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막 삐쭉삐쭉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해변이 100m도 안 돼요. 그리고는 정말 수직 절벽 같은 게 세워져 있습니다. 물도 없어요. 이게 또 모래로 만들어진 그런 지형이라서 포탄을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무너지고 흘러내립니다. 그러니 여기에 처박혀서 영국군이 70도, 80도 모래산을 기어 올라가니까 뭐 그냥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게 됩니다. 그러자 작전을 바꿔서 이쪽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사람이 왜 그렇잖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뭐가 잘못되면 찬물로 가자 그래요. 그럼 찬물은 괜찮으냐? 그것도 문제인 거죠. 여기가 절벽이었거든. 터키군 방어 진지하고는 가까운데 가파른 절벽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절벽 없는 데로 가자. 그래서 여기로 상륙합니다. 절벽은 없는데 뭐가 문제냐? 평지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 중턱에 단계적으로 구름과 산이 있어서 여기 끝에까지 완벽하게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저기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절벽에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방어선과의 거리가 짧아서 단번에 돌파할 수 있는 것과 평지를 걸어가지만 장시간 적의 폭격에 노출돼야 되는 것과 어느 게 더 나을까? 여기서 상륙해서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정말 인해 전술식으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내게 돼요. 영화에 나왔던 그 돌격하는 장면은 사실은 현지 로켓을 못 해가지고 그냥 뛰는 것만 나왔는데요. 가보면 또 골짜기가 있어요. 그랜드 캐년처럼 이렇게 톡 파인 수직 골짜기에 오솔길 같은 데를 뛴 겁니다. 그러니 사람 둘도 못 뛰는 길을 앞으로 돌격 앞으로 했으니 기관총 놓고 있다가 마음껏 정말 쏴 죽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납니다. 얼마나 나느냐? 연합군 사상자만 약 25만 명입니다. 단일 작전에서. 이렇게 되자 처칠은 장관직을 사임합니다. 반대로 처칠이 이끄는 엘리트 군대를 격파한 케말은 갈리폴리 전투의 승리로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처칠의 변명이라고는 하지만 갈리폴리 전역이 성공했더라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전역이었던 건 맞아요. 뭐 사람 생명 갖고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한 5만 명이 전사했다고 해도 러시아군이 만약에 여기서 대공세를 한다면 1차 세계대전 때 워낙 많이 죽어나고 있었으니까 뭐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한 희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성공해서 뭐 작전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객관적인 열매보다는 정치적, 심리적인 효과가 더 컸고 전후의 국제 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특히 대영 제국의 영광과 유지라는 면에서는 더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스만을 단숨에 연합군 포부로 돌렸고 이쪽에서 밀어붙이니까 이쪽에 영국과 프랑스가 인명을 절약할 수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성공하게 됐으면 러시아 혁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처칠의 구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구상이었다 그러면 유혹을 받을 만한 거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었다는 거죠. 갈리폴리 전역은 처칠의 장점과 단점을 다 보여줍니다. 첫째, 장점. 전쟁 중에도 전후 세계, 국제 질서에 대한 전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다시 반복이 되는데 처칠 회고록에 있는 얘기니까 뭐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전후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루즈벨트나 소련의 스탈린이나 다 구상은 있었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했고 자기가 힘이 없는 상황에서도 전후 세계의 국제 질서에 대해서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 처칠입니다. 그런 점은 뭐 자기의 권력욕이라고 하더라도 좌우간 본인의 충분한 장점이었죠. 그 다음에 첨단 기술, 새로운 전술, 과감한 도전 이런 것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비범함이 돋보입니다. 단점은 뭐냐? 좀 심하게 말하면 소설과 영화에 너무 매료된 밀리터리 매니아 비슷하죠. 본인은 큰 그림만 그리고
디테일한 전략은 저기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처칠의 정말 단점이 디테일한 전술과 작전을 너무 좋아해요. 첩보 전술 같은 것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과하게 개입을 합니다. 갈리폴리로 돌아오면 성공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죠.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혁신적 전략을 수행한 전술적, 작전적 준비, 훈련이 되어 있냐? 전혀 안 되죠. 상륙작전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연습하고 육군과 해군이 이게 맞추는 것도 힘든데 그런 거 안 해본 1차 세계대전 때 수준으로 이런 수십만 명의 병력을 상륙시킨다? 말도 안 돼요. 갈리폴리 전투에 보면은 포격하는 팀하고 공격하는 팀이 시계를 맞췄어야 되는데 안 맞추고 들어가서 뭐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런 일은 실제 전쟁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한두 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1차 세계대전 때 장비나 기술력으로 가지고는 이런 대규모 상륙작전을 시도한다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전거 제작 기술자한테 자동차의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와,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막 이런 게 생기고 이런 게 생기고. 근데 갑자기 만들래. 고가도로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만들래.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처참한 실패로 끝나게 되죠. 처칠은 1차 세계대전 딱 시작할 때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보수당이었던 사람이 자유당의 군사 전문가, 전쟁 전문가로 어떻게 보면 특채가 돼서 초전에 정말 멋진 활약을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국은 해군이 군대의 90%입니다. 그러니 뭐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보면 국방부 장관과 똑같은 결과였는데 여기서 너무 업이 돼가지고 너무 과하게 모험을 하다가 그만 재기불능이 분명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런 건 정말 대단하다고 보여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순간을 극복하는 두 가지 경험을 동시에 한 거죠. 모두가 반대하는 갈리폴리 작전을 시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오스만 제국을 압박하고 러시아와 연합국의 전선을 지원하며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고자 하는 전략적 필요를 느꼈지. 이스탄불을 정복해 흑해를 장악하며 러시아의 군수물자를 지원할 수 있고 발칸반도를 통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배후를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가 걱정 없이 독일 전선에 투입했을 것이고 독일은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이오. 그때 나로서는 갈리폴리 작전을 시도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어. 그러나 이 아저씨 또 대단하죠. 보통 사람은 이 정도 됐으면 어디 숨어가서 얼굴도 안 비칠 텐데 포로 됐을 때처럼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자. 그래서 전세 역전을 노리고 자기 인맥을 이용해서 중령으로 전선에 참전합니다.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그때 군복 입고 있는 거 보면 안 됐기도 한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사진 찍고 정치적 쇼였느냐? 아니에요. 이게 처칠이 좀 다른 점이죠.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군인 생명이 파리 목숨이던 시절입니다. 한 번 돌격하면 뭐 5분 만에 일개 중대가 전멸한다는 때였는데 처칠은 주변의 만류에도 무릅쓰고 진짜 그 돌격전에 참여합니다. 물론 일선에서 앞장서서 뛰지는 않았지만 소위 무인지대라고 불리던 다른 말로 하면 킬링존인데 양쪽에서 왜 철조망 놓고 뭐 참호 쫙 놓고 공백지대가 있어요. 비무장지대 같이. 여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제 기관총 포탄이 떨어지는데 이 지역을 무려 36번이나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의 음성이 들릴 정도 가까운 거리까지 갔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 병사들보다는 보호를 받았겠지만 포탄에 눈이 있습니까? 총알에 눈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 이렇게 못해요. 단지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가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점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처칠은 보수당으로 복귀해서 재무장관에 취임합니다. 이것 때문에 철새 정치인이란 욕도 많이 먹었는데 이 아저씨의 특징이 욕먹는 거 신경 안 써 자고요. 욕먹어도 괜찮아. 내가 나중에 공을 세우면 되잖아. 이 배짱 하나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재무장관에 취임해서 당시는 이제 식민지 문제가 이제 이미 1차 세계대전 때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고 특히 영국과 인도의 관계는 이게 일방적인 식민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도가 워낙 인구도 많고 그래가지고 전쟁에도 많이 참전하고 그래서 영국의 또 훌륭한 우방이다 이런 관념으로 많이 또 이용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되기 전에 벌써 인도 독립을 시켜주자라는 쪽으로 구르고 있었는데 이거를 또 처칠이 결사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나치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죠. 갈리폴리 작전을 실패한 책임으로 사임한 뒤에 시골에 내려가 있던 처칠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반도 사람인데 속은 편했겠냐고요. 그는 자신의 우울증을 검은 개라고 불렀는데요. 이 우울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바로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오늘의 이딴데 바로 처칠의 또 다른 직업, 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처칠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냐면 철길을 보면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처칠의 전기를 보신 분들은 만년 처칠 사진이 이거 그림 그리는 그 일요화가로 돌아간 처칠. 제가 그거 보고 저도 일요화가 해보려고 이 아저씨가 나를 여러 번 괴롭혔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에 가서 첫 100만 년 동안은 그림만 그리고 싶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100만 년 동안 수상하고 싶었을걸. 수상으로 갈 때 잘 가야 되잖아. 수상으로 가는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갈리폴리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죽을 때까지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충격을 받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 제가 가끔 이렇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 어떤 힘든 길을 겪었을 때 이렇게 당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저놈 왜 당당해? 그 사람도 똑같이 충격 받아요. 이겨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철 인간은 없어요. 자기 몸에 계속 강철로 코팅하는 거죠. 40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처칠은 90세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90세까지 정치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처칠은 주로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고 총 500여 점의 그림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림하니까 생각난 처칠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54년 영국 의회는 처칠의 팔손을 앞두고 당대 유명 화가 서덜랜드에게 초상화를 의뢰했는데요. 처칠은 완성된 초상화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반했죠. 그 초상화가 이렇게 좀 늙고 본인의 모습, 여기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처칠이 막 이러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본인은 싫은가? 왜 날 저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야지. 근데 화가는 너 당신 모습이 그렇잖아. 80인데 60대 모습으로 그리란 말이야. 이라고 싸움이 났는데 좌우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의회에서 열린 제막식에 불참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상화를 가리켜서 현대 미술의 놀라운 예라고 비꼬듯이 말했고 결국 자기 지하실에 처박아 놨다가 1년 뒤에 부인 클레멘타인 여사가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나도 그런 거 의회에다 걸면 기분 나쁘겠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위기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두고 서로 다른 길을 고민하며 날카롭게 충돌했던 처칠의 정치적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영국의 운명을 짊어진 또 한 명의 지도자, 지구 영웅전 더 라이벌, 바로 영국의 총리 네빌 체인벌린입니다. 네빌 체인벌린은 영국의 제60대 총리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에는 성공한 기업인이었고 관료로도 성실하고 유능했습니다. 그러나 만년에 민헨 협정이라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역사에는 굉장히 무능한 지도자로 평가받게 된 불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1930년대는 처칠에겐 황녀의 세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뭐 갈리폴리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고 또 재무장화하다 밀려나고 그래서 고집스럽고 논란이 많은 인물로 찍혀 있었죠. 심지어 당을 여러 번 옮겼기 때문에 변절자, 실패자라고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처칠이 이게 논쟁을 잘하고 영국 사람들은 이 정치인들이 논쟁을 잘하잖아요. 그럼 막 하면 처칠이 말로 질 사람이 아닌데 그때 좀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갈리폴리 그러면 입 꾹 다물고 딴 데로 갔다 그래. 그러니 우울증에 그림 그릴만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역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처칠에게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바로 히틀러였어요. 당시 영국에서는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전쟁의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히틀러의 등장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당시에 남미, 유럽에 갔고 심지어 영국에도 파시즘이 퍼져가지고 나치 완장하고 이깃발 두고 행진하는 나치당 모임이 영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파시즘이 자꾸 번지고 뭐 파시즘은 뭐 보기 싫은 애는 없애자 쫓아내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위험을 몸으로 체감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이때 대외정책에서 유화정책을 사용할 것이냐 강경 대응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또 갈등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보수당은 히틀러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챔벌린 총리도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독일에 대한 강경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죠. 이때 파시즘이 번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강경하게 못 나갔던 때는 1920년대 후반에 벌어졌던 경제고황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전쟁 위험이 커질수록 사실은 유화 정책을 더 추진하게 되죠. 왜? 먹고 살 게 없어서 전쟁하자고 그러면 전쟁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더 못 먹고 돈도 없게 될 테니까 유화 정책으로 가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인벌린은 외교적 유화책을 펼쳤죠. 히틀러는 이성적인 인물이기에 서유럽을 공격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반면에 처칠은 나치 독일의 위협에 맞서서 영국을 재무장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미국에서도 이런 논쟁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영국 정부가 펼친 유화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미넨 협정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1938년 9월 30일 미넨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회담을 하게 되죠. 이때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 쪽으로 독일 영토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특히 독일 인구가 많았던 서쪽 지역을 나치 독일이 병합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국의 외교 사상 가장 굴욕적인 협정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챔벌린이 미넨 협정으로 주대 텐란드를 양도하고 귀국하게 되니까 벌써 여론이 들끓게 되죠. 그러자 챔벌린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막 쪽지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흔듭니다. With the settlement of the Czechoslovakian problem, which has now been achieved, is, in my view, only the prelude to a larger settlement in which all Europe may find peace. 약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못 도와주겠다. 우리끼리라도 편히 살자. 이게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좀 약소국이 우리 나 재침공할 거야 막 이러는데 그래 네 맘대로 해. 우리 이제 개입 못 할게. 그리고 돌아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하냐 그랬더니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옛날 같지 않잖니.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어떡하니.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대영 제국의 영토와 자존심이 빵빵하게 살아있던 시대에 우린 이제 끝났습니다. 우린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국민 여론이 감정이 얼마나 치받치겠냐고요. 그래서 흥분을 하게 되죠. 그러자 처칠이 히틀러는 믿을 수 없다. 난 옛날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전쟁과 불명예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했다. 당신들은 불명예를 택했어. 그 결과로 우리는 불명예 속에서 싸워서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흘려야 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제가 붙였는데 양해하십시오. 그런데 당시만 해도 평화를 얻은 체인벌린 총리를 비판한 처칠을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가 영국인들한테 또 많이 통용됐던 거죠. 당시 영국 국민은 처칠보다 체인벌린 지지도가 높았다고 하는데 결국 누가 맞았을까요? 국방정책에서도 두 사람은 대립합니다. 처칠은 독일의 위협을 경고하며 공군, 해군 증강과 국방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체인벌린은 평화 유지 정책을 이유로 군비 확대를 지연시킵니다. 물론 경제 정책이 중요한 이유긴 했습니다. 이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체인벌린은 여전히 신중론을 고수했지만 전황이 악화되죠. 1939년에 히틀러는 체코 전역을 점령하고 9월에는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이것으로 처칠의 말이 옳았음이 입증되었고 우리 시대의 평화라는 치욕적인 변명 대신에 힘이 평화와 정의를 수호한다는 처칠을 선택하게 됩니다. 처칠은 다시 정계에 복귀했고 해군 장관으로 임명돼서 점차 영향력을 키우게 됩니다. 체인벌린은 처칠을 꺼렸지만 전시 상황에서 군사 경험이 있는 처칠을 배제하기 어려웠고 또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나도 쟤도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면해 가려고 했는데 이 미묘한 공전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전쟁 초반에도 두 사람은 계속 의견이 대립합니다. 처칠은 독일과의 전면전, 공격적 전략을 강조했지만 체인벌린은 소극적 방어 전략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게 체인벌린의 진짜 치명적인 실수는 실수예요. 체인벌린이 사실 다른 면에서는 꽤 유능했다고 하는데 전쟁 문제에서는 한번 악수를 뜨니까 계속 악수를 뜨게 되는 거죠. 히틀러가 드디어 노르웨이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노르웨이를 빠르게 점령하기 시작하죠. 연합군은 급하게 노르웨이 군을 파견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갔더니 군대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니까 철수하게 되죠. 그러자 처칠이 또 이 찬스에 철수 안 된다. 내가 체인벌린이어서 좀 화나긴 했을 것 같아요. 결국 체인벌린 내각의 준비 부족, 우유부단함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노출이 되면서 내각의 인기는 급속히 추락하게 됩니다. 결국 노르웨이 전역 실패가 체인벌린 총리의 신임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원에서 노르웨이 토론이 열렸고 그 다음에 진행된 투표에서 체인벌린의 보수당은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됩니다. 결국 체인벌린이 총리직에서 사임하게 되죠. 이 실패로 한때 평화를 지킨 영웅으로 불리던 체인벌린의 신뢰가 무너지고 처칠의 지지도가 높아집니다. 1940년 5월 다음 총리로 처칠이 오릅니다. 당시 나이가 66세였어요. 총리가 된 처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입니다. 처칠이 보수당 중에서도 강경 정치인이어가지고 이게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극렬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평화 시에는 체인벌린한테 못 이기는 거죠. 전쟁이 터졌잖아요. 막상 전쟁이 터지고 처칠이 저런 연설을 하니까 그렇게 싫어하던 노동자들 중에서도 라디오 연설 두고 막 박수치고 이런 사람도 많았다고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건 어느 계층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체감을 해야 그 상황을 인정하게 되니까. 체인벌린은 전시 내각의 주요 구성원이자 추미론 고문관으로 활동하면서 처칠이 부재할 때는 내각 의장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1940년 9월에 체인벌린은 건강이 악화됩니다. 안 악화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자문 역할도 못하겠다고 처칠한테 얘기를 했더니 처칠이 체인벌린에게 영국 기사단의 최고 훈장 들어보신 적 있었죠? 가터 훈장이라고. 이걸 받을 건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거부하면서 아무런 칭호 없이 그저 미스터 체인벌린으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총리직에서 사임한 지 6개월 만인 11월에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처칠은 챔벌린이 사망했을 때 하원에서 진심 어린 추도사를 합니다. 그는 챔벌린은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고 역사 속에서는 더 관대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은 격렬한 정치적 라이벌이었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절제하려고 했던 처칠의 태도를 보여주고, 처칠이 정치적으로 쇼하고 이럴 때는 되게 세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현상은 비교적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총리의 자리에 오른 처칠, 이제 그의 앞에 놓인 과제는 단 하나,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와 압박 속에서 과연 처칠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동유럽을 장악한 히틀러는 프랑스 침공을 시작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에 포위될 위기에 처하자 처칠은 돈케르트 철수 작전을 개시합니다. 영국 해군과 민간 선박, 어선 등 800여 척이 투입되어 약 33만 8천 명의 연합군이 영국으로 철수합니다. 프랑스가 무너진 뒤 히틀러는 영국 침공을 준비하며 공군을 투입하죠. 하지만 7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브리튼 공중전에서 영국 공군은 독일 공군을 저지합니다. 결국 독일의 바다사자 작전은 무산되는데, 이때 처칠의 연설이 정말 맹활약을 합니다. We shall fight in France. We shall fight on the seas and oceans. We shall fight with growing confidence and growing strength in the air. We shall prove ourselves once more able to defend our island home, to ride out the storm of war. 그야말로 그 폭격받은 주민들이 처칠 연설을 들으면 만세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칠은 연합군의 승리를 위해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루즈벨트는 1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처칠의 요청을 망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처칠은 루즈벨트를 설득하기 위해 약 1,100여 통의 편지를 보냈고, 루즈벨트도 780여 통의 편지로 회답했다고 합니다. 처칠의 끈질긴 요청에 루즈벨트는 영국의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의 편지였을까요? 근데 여기서 가짜 공작도 엄청나게 해요. 독일군이 이런 짓 합니다. 저런 짓 합니다. 아예 전담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뿌리는데 이것도 대성공을 거두죠. 처칠이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결국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미국이 전쟁에 본격 참전하게 되죠.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가 있고 전쟁은 진정한 세계대전 양상으로 번지게 됩니다. 1944년 6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 작전인 노르망디 작전이 성공하고 1945년 4월 소련의 독일 베를린 입성으로 나치 독일은 패망합니다. 이로써 처칠은 전쟁 속에서 영국을 구한 영웅이 되어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종전되자마자 처칠은 선거에서 패배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처칠은 전쟁용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도 처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과연 종전 이후 처칠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대전 중에 처칠은 미소의 중재와 화합을 이끌고 유엔을 설립하는 데 끝까지 반대했던 스탈린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몇 가지 실수도 했고 노벨 문학상을 끌어낸 회고록도 자신의 잘못을 많이 감춰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스탈린, 루즈벨트, 히틀러는 실수 안 했냐고.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처칠의 경우는 엉뚱하게도 철혈수상의 이미지가 독이 됩니다. 그의 진짜 장점은 국제 질서, 협상과 타협이라는 장점인데 이게 국민들에겐 보이지 않았죠. 그 결과
전쟁이 끝나자마자 1945년 총선에서 패합니다. 하지만 1951년에 재집권에 성공했고 1953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회고록인 제2차 세계대전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립니다.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받고도 뭐 그냥 좋은 기분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진짜 받고 싶었던 건 노벨 평화상이었대요. 근데 문학상을 주니까 삐진 거지. 내가 말만 잘하는 애냐, 내가 세계 평화를 끌어왔는데 뭐 이렇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루즈벨트 스탈린 제끼고 어떻게 처칠한테 줘. 그러니까 못 줬겠죠. 처칠이 처음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말에 팔쩍 뛰면서 평화상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문학상 받았다니까 실망해가지고 담배만 줄창 피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955년 처칠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에서 사임했고 1965년 1월 9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장례는 국왕과 왕실 일가가 참여한 대규모의 국장으로 치러졌고 전 세계 지도자와 국민이 애도하면서 처칠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1965년에 처칠 기념 크라운 주화가 발행되었는데요. 영국 최초로 왕실 인물이 아닌 인물을 넣어서 만든 주화는 이게 최초였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새 5파운드 지폐 도안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가 저때 갔을 때 새 파운드 지폐 없다고 안 받아줘 하고 고생 되게 했습니다. 하여간 나하고는 끝까지 악연이야. 처칠이 영국 역사와 국민에게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영국 총리로서 제2차 세계대전 중 국민과 군대를 한마음으로 모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쟁 초기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민에게 희망과 사기를 불어넣었죠. 루즈벨트 등 연합권 지도자들과 협력해서 전후 세계 질서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전쟁 전략, 외교적 조율을 통해서 영국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고 강화했죠. 제2차 세계대전 등 저술 활동으로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화가로서도 다수의 작품을 남겼어요. 처칠이 타기한 1965년에 한국의 GDP는 30억 불에 불과했습니다. 전화도 부잣집에만 있다고 할 정도로 귀하던 시절이었죠. 처칠의 마지막 편은 그 시절에 그가 예언한 미래를 소개하는 걸로 마치고자 합니다. 현재 추세대로 개발이 진행되면 머지않아 어디서나 기기와 연결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과 쉽게 통화를 나누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초고속 통신이 현실화되는 날에는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실제로 사람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게 우리가 GDP 30억 불일 때 전화기도 없을 때 처칠이 한 이야기입니다. 처칠은 기술의 발전에서 사회 변화, 세계 변화를 유추하는 능력이 탁월했고 그거를 정치가의 책임감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기술 발전이 마냥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점도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다음 글은 위의 글보다 더 믿기지 않지만 1925년에 발표한 글입니다. 인류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적인 따스함이라고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대량 살육과 대량 파괴 수단의 개발, 갈수록 잔혹해지는 가능성의 길을 제시해주는 과학의 힘, 거대한 국가 간 민족 간에 새겨진 증오의 씨앗 및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으로 위기의 나날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100년 전의 처칠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롬멜도 본인의 그런 뭐 보병공돌이나 이런 책들이 다른 쪽 이제 인정을 많이 받고 그랬었잖아요. 롬멜은 철저하게 군인 입장에서 썼고요. 처칠은 철저하게 정치가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둘 다 정말 글을 잘 쓰고 대중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데 입장이 달라요. 이게 최고의 장점은 자신의 목표에 충실하다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길, 군인으로서 길. 그리고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다음 세상, 아니 다음 출세를 위해서 쓰고 있다. 이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